지난주에 4.16 세월호 기념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에는 4.19 혁명이라고 많이 하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상해의 임시정부에 있던 백범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일찍 귀국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귀국을 해서 이미 그 해방을 준비하던 여운형의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미 군정을 등에 업은 이승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단독 정부를 세우게 되죠. 남한만에. 그리고 한국 전쟁도 겪게 되고 50년에. 그러면서 이승만은 상당히 오랜 동안 독재를 하게 돼요. 45년에 시작해서 1960년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죠. 3.15 부정선거라는 선거 부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최루탄을 맞아 죽은 시신이 바다에 떠오르면서 결국 전국적으로 이게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승만은 하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형태 같은 연합정부가 들어서 있다가 결국 이것도 그 다음해인 1961년 5월 16일이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결국 이것도 또 무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961년부터 1979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또 군사 독재 정권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의 비극은 어디 있느냐 하면 1910년 외에 의해서 강제 합병이 이루어져서 식민지가 됐다가 36년이 지난 1945년도에 해방이 돼서 1979년도까지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두 독재 정권이 이어져 오다가 결국 그 잔재인 광주 5.18을 겪으면서 또 12.12 사태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신군부라고 불리는 군사정권까지, 그리고 노태우로 이어지고 그게 또 김영삼이까지 이어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한국은 조선이 끝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혼돈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승만의 매국을 정리하지 못했고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이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그 각가지 비리가 정말 그 개발도상국형 비리는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고착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친일본적인 성향을 가졌던 토해들이 잠잠하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이는 겉으로는 일본과는 단절하는 이런 형태를 보였단 말이죠. 뒷구녕으로는 매국노들을 다 기용해서 1945년도에 단독 정부를 세우면서 관료들로 다 이용해 먹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일본에 거부하는 그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1965년이죠. 제가 기억하기는 그 해에 이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재수교를 하게 되는 거죠. 한인협정인가 뭐 그런 거를 맺으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그때서야 회복하게 되고,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일본하고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태예요. 외교적으로 굉장히 껄끄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승만이가 굉장히 독립운동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을 했던 거죠. 뒷구녕으로는 뭐 적산과학들 다 매국노한테 나눠주고 또 국내에 잔존해 있던 외인들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다 도와주고, 그 바람에 결국은 한반도에 일본의 잔재 세력들이 남아서 이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요새 정치적으로나 혹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토착 외구, 토해라고 부르는데, 이 토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좀
좀 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통치했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향이 조선 땅인 거죠.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일본으로. 그리고 계속 살지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인 거지.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여기 이민을 가면 이민 가서 살면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잘 잃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중국인들의 화교는 굉장히 유명하죠. 집단으로 떼지어 살면서 자기네 중국 문화라고 하는 거를 언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이렇게 자기네들 독특한 문화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일본은 침략국이었고 우리는 식민지였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일본 사람이야, 우리 뿌리는 일본인이야 하면서 꾸준히 그 생각을, 근데 그냥 일본인이야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반도를 지배했던 지배자로서의 일본인이야라고 하는 개념을 꾸준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미국에게 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반도 식민지를 빼앗겼고 원래 자기네 땅인데 빼앗겼고 그래서 언젠가는 회복해야 해 라고 하는 생각을 꾸준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세대인 거예요. 그게 한국에 남아서 토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과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네들이 일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본가들 중에 상당수가 그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들과 손을 잡고 결탁해서 같이 자본가를 형성한 그룹이 독재 정권에 붙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아부를 했던 그 계층들이 함께 묶여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루게 돼요. 한국인들이 부지런하고 또 중동 같은 어려운 지역 가서 외화벌이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베트남 파병도 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경제적 기반이 되어서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는 1980년도에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조그만 아파트에 살다가 좀 큰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아서 그걸 또 팔아서 돈을 남겨서 또 조금 더 큰 아파트,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냥 애지간히 사는 사람들도 몇 번 이사를 거치면 몇 억을 만질 수 있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산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8 올림픽을 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을 풀었어요. 그래서 88년도가 제가 이제 28살 때죠. 20대 후반인데 이때의 수도권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그냥 주택가 골목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도 술집이 됐어요. 허가를 다 내줬으니까. 그래서 아가씨 하나 놓고 술을 파는 술집들이 주택가에 깊숙이까지 침투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또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술집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속이 허술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흥청망청했던 시대인 거예요.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당시가 굉장히 살기 좋았던 것처럼, 거기다 부동산으로 돈을 이렇게 조금씩 또 만졌으니까 다들 살기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담에 문어 자기 다리 잘라먹는다 하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내 다리를 잘라 먹으면서 그걸로 잘 살았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노태우, 김영삼을 거치면서 IMF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품이었으니까. 그리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서울의 봄도 있었고 뭐 민주화 투쟁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뭐 근자의 세월호 촛불까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을 통한 그 민주화의 열정을 갖고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지속적으로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여기에 몇 가지들이 결정적인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교육 문제를 꼽았는데 뭐 현업에 있는 분이겠죠. 분이 뭐 교육이 만능은 아니다. 교육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처럼 만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유감이다라고 하시던데 교육은 사실 만능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교육이 변해야만 되는 거예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무엇이 옳은가 그런 것 잘못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는 이걸 그냥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철학이 존재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을 쏟아내는 거란 말이죠.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대충 하는 게 좋고 그러면서 잘 살고 싶고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경쟁시키고 이런 교육 풍토에 여기다가 매체라고 하는 언론과 방송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걸 노출시키는 거예요. 경쟁시키는 거죠. 요즘 유튜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유튜브가 몇 억씩 하는 억대 차들을 리뷰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번 타보지도 못할 차예요. 근데 그런 차들을 계속해서 뭐 이 차는 뭐 성능이 어떻고 뭐 하면서 선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카4라고 하죠. 그래서 또 뭐 가난하지만 차는 좋은 거를 타야 되는 사람들 소개도 하고 그리고는 정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박스러운 짓인데 이제 막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몇 억짜리 차를 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젊은 애들도 뭘 조금만 하면 탈 수 있어. 뭘 하면 탈 수 있죠? 20대가 뭘 얼마나 잘하면 그렇게 비싼 외제차를 타면서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 유튜버가 그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슈퍼카라고 부르는 고급차들을 운전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를 물어보는 대목이 나와요. 아이러니하게도 타만이 매춘인 거예요. 매춘. 남자나 여자나 부자들의 등을 쳐서 그 돈을 뺏어먹고 사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잘 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예요. 자본주의의 문제가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사는 구조인 거는 맞는데 누구나 노력한다고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이 아닌 편법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노출시켜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도가 좋아, 자본주의가 최고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데 그 와중에 보통 사람들은 비교를 하게 되면서 불행해지는 거죠. 몇 억짜리 차를 타는 그 리뷰를 보면서 나도 타고 싶다. 첫 번째는 그런 거겠죠. 차 좋다. 나도 타고 싶어? 나는 탈 수가 없네. 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쟤는 뭘 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지? 무슨 이유로 저런 걸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젊은 세대에게 그게 선망의 대상일 수는 없잖아요. 돈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천박한 거죠. 잘 사는 게 잘못이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이냐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자본이 많아서 돈을 잘 써서 큰 집 살아서 큰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게 잘 사는 거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고착 시켜 나가면 이게 천박한 거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종교는 잘 사는 거를 추구하지 않아요. 이 잘 사는 거라는 건 돈 많고 부자가 되는 걸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느 종교나
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왜? 부를 쌓는다는 건 역사적으로 왕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시대까지 부를 쌓는다는 건 뭐냐 하면 정해진 파이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파이가 많아져서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파이는 늘 정해져 있고 그걸 어떻게 배분해서 누가 얼만큼을 먹느냐를 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는 건데 결국은 누가 많이 갖게 되면 누가 부자가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마치 언제라도 수백 판 수천 판의 피자를 찍어낼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는. 다 내가 노력해서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노력해서 벌어들인 것이 전부 자기 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이웃과 나눠야 할 것이 있고 이웃에게 가야 할 것은 내가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내가 차지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4.19, 5.18, 또 세월호 이렇게 많은 민주화 투쟁을 겪었지만 결국은 지금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닥 낙관적이지 않아요.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그냥 잠깐 파도 치듯이 비바람 치듯이 폭풍은 뭐라고 하듯이 한자에 몰아쳐가고 원위치하고 몰아쳐가고 원위치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